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희미하게 의식이 떠오르는 감각의 가장 끝에 매달려 있던 것은 익숙한 내 방의 라벤더 향이 아닌 병원 특유의 차갑고 날카로운 냄새였다.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눈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다. 너무나도 하야해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완벽한 백색. 고개를 돌리자 사방이 온통 흰색으로 둘러싸인 방이 보였다. 흰 벽, 흰 침대 시트, 흰색 가운을 입은 사람들. 꿈인가 어젯밤 아니 마지막 기억이 뭐였더라. 아버지의 장례식.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억지로 버티고 서 있던 내 모습. 비틀거리던 나를 부축해주던 김비서의 팔. 그리고 거기까지였다. 기억의 필름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일어나셨군요. 윤서진 씨. 부드럽지만 어딘가 서늘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말끔한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나를 보고 있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지적인 인상을 주는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전문적이고 안정감을 주었지만 그 눈빛은 속을 알 수 없는 깊은 호수 같았다. 명찰에는 권태현이라는 이름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전 왜 여기 있는 거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갈라지고 잠긴 목소리. 권태현이라는 의사는 내 반응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는 평온마음 클리닉입니다. 서진 씨는 아버님의 장례식 이후로 심리적 쇼크가 너무 커서 잠시 안정을 취하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되셨습니다. 쇼크요 아니에요. 슬프고 힘들긴 했지만 전 괜찮았어요. 당장 나갈래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마치 무거운 수면제를 맞은 것처럼 몸이 축 늘어졌다. 권태현은 내 손목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제지했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다. 서진 씨, 지금은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시겠지만 당시 서진 씨의 상태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자해 위험도 있었고요. 가족분들의 동의해 진행된 일이니 우선은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이요. 제 가족은 이제 없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오래전에 누구 마음대로 나를 이런 곳에 가둔 거죠. 내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었다. 분노와 황당함이 뒤섞여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진정하세요, 서진 씨. 서진 씨의 모든 반응은 현재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서진 씨를 돕기 위해 여기 있는 겁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내 모든 저항을 병의 증상으로 치부해버렸다. 소리를 지르면 히스테리 논리적으로 반박하려 하면 망상. 그의 프레임 안에서 나는 이미 환자였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저 병을 증명하는 것 외에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가 나가고 나는 방 안에 혼자 남았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다. 창문에는 쇠창살 대신 깨지지 않는 특수 강화 유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고급스럽고 아늑하게 꾸며진 방이었지만 그 본질은 감옥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하루 3번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줬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들은 억지로 내 입을 벌리고 약을 밀어 넣었다. 약을 먹고 나면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몽롱해졌고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매일 오후 3시면 권태현과의 상담 시간이 찾아왔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았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서진 씨, 집에 보내주세요. 내 대답은 늘 같았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못 들은 척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의 질문들은 이상했다. 내 슬픔이나 감정을 파고드는 대신 그는 아버지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살아계실 때 서진 씨와 관계는 어땠죠? 아버님의 사업이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혹시 숨겨진 가족이라던가? 마지막 질문에 나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숨겨진 가족이라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실례. 가족관계의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서진 씨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내 감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정보를 캐내려는 것 같았다. 특히 아버지의 유산 진영그룹의 지분 구조, 심지어는 아버지의 개인 금고 위치까지. 그는 그것을 아버지와의 기억을 재구성하여 트라우마의 근원을 찾는 과정이라고 포장했다. 나는 점점 더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나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상담 시간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고 약기운 때문에 머리가 무거웠다. 권태현은 아버지의 유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던 물건이 있었나요? 만년필이요. 할아버지께 물려받으신 거라고 늘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셨어요. 나는 무기력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권태현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잠시 펜을 만지작거리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군요. 그런 소중한 기억들이 서진 씨를 지탱해 줄 겁니다. 상담이 끝나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평소처럼 방을 나가려던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릴 때 정원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아버님이 직접 약을 발라주셨던 기억, 아직도 생생하겠네요. 그 흉터 지금도 남아있나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기억은 나와 아버지 단둘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내가 6살 때쯤 저택의 넓은 정원에서 혼자 놀다가 넘어져 크게 다친 날의 기억. 아버지는 그날따라 일찍 귀가하셨고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서재로 데려가 직접 소독을 해주고 밴드를 붙여주셨다. 우리 딸 흉터 남으면 안 되는데. 다정하게 속삭이던 아버지의 목소리. 그것은 내 진료 기록 어디에도 없을 지극히 사적인 추억이었다. 권태현. 이 남자는 대체 누구지? 그가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나는 멍하니 그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을 뒤덮고 있던 약기운의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는 기분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건 단순한 감금이 아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나를 겨냥한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다. 그리고 그 덫의 중심에 저 남자 권태현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매만졌다. 드레스 아래로 희미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흉터가 만져졌다. 그 차가운 흉터의 감촉이 이곳이 단순한 병원이 아닌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라는 것을 비로소 실감하게 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환자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살아남아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 내 목숨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권태현이 던진 마지막 한마디는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 쳤다. 그는 내 가장 사적인 기억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내 의료 기록을 넘어선 다른 경로로 내 대한 정보를 얻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내 인생에 침입한 약탈자였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약을 들고 들어왔을 때 나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제의 절망과 분노는 차가운 이성 아래 가라앉았다. 지금부터 나의 모든 행동은 연기여야 했다.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처절한 연극. 서진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건네는 작은 약통과 물컵을 순순히 받아들었다. 나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약들을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셨다. 꿀꺽 삼키는 신용까지 완벽하게 해냈다. 간호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을 나갔다.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자마자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혀 밑에 숨겨두었던 약들을 모두 뱉어냈다. 쓰디 쓴 약의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방역이었다. 오후 3시. 어김없이 권태현이 상담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우울에 빠진 환자를 연기했다. 서진 씨, 오늘은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이네요. 어젯밤엔 잠을 잘 잤나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초점 없는 눈빛으로 힘없이 대답했다. 여기가 어딘지,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내 대답에 그의 눈이 순간적으로 빛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사냥감을 거의 손에 넣었다고 확신하는 포식자의 눈빛. 하지만 그는 금세 평소에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니까요. 괜찮아요, 서진 씨.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그는 나를 안심시키며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했다. 역시나 그의 질문들은 아버지의 사업과 재산 주변을 맴돌았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에 대해 따로 하신 말씀은 없었나요? 진영그룹의 경영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했죠. 아버님의 변호사인 박 실장님과는 얼마나 자주 연락했나요? 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을 피했다. 기억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모든 게 안개 속 같아요. 머리가 아파요.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일수록 그는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나의 기억을 교묘하게 왜곡하기 시작했다. 어제는 아버님께서 서진 씨에게 항상 차갑게 대하셨다고 말했었죠. 그게 서진 씨의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무뚝뚝했지만 나를 사랑하셨다. 하지만 나는 반박하는 대신 그의 말을 인정하는 척했다. 제가 그랬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 정신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는 기분이었다. 구역질이 났지만 참아야 했다. 그가 나를 완벽한 환자로 믿게 만들어야 했다. 그의 경계심을 무너뜨려야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가 한창 나의 망상과 혼란스러운 기억에 대해 분석하고 있을 때 그의 가운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그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실례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급한 전화인 듯했다. 잠깐 밖에 나가서 통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 금방 돌아올 테니 편히 계세요. 그가 상담실을 나가고 문이 닫혔다. 나는 약 10초간 가만히 앉아 있었다. 혹시라도 그가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복도에서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지금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책상 위에는 그의 개인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그가 상담 내용을 기록하는 데 쓰는 물건이었다. 제발 잠겨있지 않기를.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하자 놀랍게도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그가 자리를 비우면서 잠금 설정을 해놓는 것을 잊은 모양이었다. 화면에는 이메일 앱이 열려 있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시간이 없었다. 나는 빠르게 메일 목록을 훑어내렸다. 제약회사 학회병원 동료들의 이름이 보였다. 그러다 한 이메일 제목에 숨이 멎었다. 보낸 사람 최 회장 비서실 제목, 리 진영그룹 주식 양수도 계약서 관련 건, 진영그룹.
우리 아버지의 회사였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데 왜 정신과 의사인 권태현이, 그것도 경쟁사로 알려진 태림산업의 최 회장 측과 우리 회사 주식에 대한 메일을 주고받는 거지.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 메일을 클릭하려던 찰나복도에서 들려오던 권태현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 돌아오려는 것이다. 나는 재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창밖을 바라보는 무기력한 환자의 모습으로.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날뛰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권태현이 들어왔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태연한 얼굴이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자,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내 눈빛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중얼거렸다. 기억이 안 나요.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죠. 서진 씨 계속 이렇게 협조적으로 치료에 임해 주신다면 조만간 정원을 산책할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다정한 약속이었지만 내게는 서늘한 협박으로 들렸다. 작은 자유를 미끼로 나를 길들이려는 속셈. 그가 나가고 나는 다시 혼자 남았다. 최 회장, 주식 양수도 계약서. 두 개의 단어가 머릿지 속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이 모든 일의 윤곽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 다툼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음모였다. 그리고 권태현은 그 음모의 핵심 실행자였다. 이제는 단순히 여기서 탈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저 남자를 무너뜨릴 증거를 찾아야만 한다. 아버지의 회사와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 그날 밤 나는 간호사가 주고 간 약을 다시 한번 변기에 쏟아버렸다. 물이 소용돌이치며 하얀 알약들을 삼키는 것을 보며 나는 굳게 다짐했다. 더 이상 저들의 연극에 놀아나는 무기력한 희생자가 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나 역시 완벽한 배우가 되어 이 지옥 같은 무대 위에서 나의 연극을 시작할 것이다. 권태현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나의 연극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나는 약을 삼키는 척 뱉어내기를 반복하며 정신을 차렸고 그의 앞에서는 영혼 없는 인형처럼 굴었다. 나의 수능적인 태도에 그는 완전히 방심한 듯했다. 마침내 그가 미끼처럼 던졌던 정원 산책을 허락했다. 서진 씨가 안정을 되찾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밖에서 맑은 공기를 좀 쐬는 게 좋겠어요. 그의 말에 나는 아이처럼 기뻐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물론 속으로는 차갑게 웃고 있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더 큰 감옥을 구경할 기회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건장한 남자 간호사가 내 뒤에 바싹 붙어 함께 정원으로 나갔다. 복도를 지나 유리문이 열리자 햇살과 함께 풀냄새가 확 끼쳐왔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몸이 햇빛에 놀라 잠시 휘청였다. 정원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의 가장자리를 따라 위압적인 높이의 담벼락이 둘러쳐져 있었다. 담벼락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 대신 교묘하게 위장된 전기 충격선이 보였다. 완벽한 요새였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CCTV 카메라의 위치, 사각지대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 건물 구조. 지금 당장 탈출할 수는 없겠지만 이 모든 정보는 언젠가 나의 무기가 될 것이다. 정원 한쪽 구석에서 한 노부인이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다른 환자들과 달리 그녀의 눈빛은 흐리멍덩하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총명해 보였다. 어쩌면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내 말을 믿어줄 단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저기 내가 입을 열자마자 뒤에 있던 간호사가 내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끌었다. 서진 씨, 다른 환자와의 접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정을 위해서니 협조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왔지만 마음속에서는 절망감이 차올랐다. 이곳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다시 방으로 돌아오자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최 회장, 주식 양수도 계약서. 이 단서들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의 음모를 세상에 드러낼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방안을 미친 듯이 훑어보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그들이 설치해둔 도청 장치가 있을까봐. 침대 및 전등갓 안그림 액자 뒤. 모든 것이 깨끗했다. 그들은 내 방을 감시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내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때 내 눈에 침대 머리맡 벽에 붙어있는 낡은 환풍구가 들어왔다. 어릴 적 나는 다락방 환풍구에 나만의 보물들을 숨기곤 했다. 아무도 찾지 못하는 나만의 비밀 장소. 설마 하는 마음에 식사 때 몰래 숨겨두었던 숟가락을 꺼내 환풍구 덮개에 나사를 돌리기 시작했다. 낡은 나사는 힘없이 풀렸다. 덮개를 열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먼지가 훅 끼쳐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안으로 집어넣었다. 차갑고 딱딱한 철제 벽이 만져졌다. 그리고 더 깊숙이 손을 뻗었을 때 손가락 끝에 무언가 딱딱하면서도 부드러운 것이 닿았다. 먼지 쌓인 철제 구조물과는 전혀 다른 감촉,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낡은 갈색 가죽 다이어리였다. 내 물건이 아니었다. 이곳에 들어올 때 나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다. 잉크가 번진 낡은 종이 위에는 힘이 있으면서도 어딘가 불안정해 보이는 필체의 글씨가 가득했다. 첫 장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나는 버려졌다. 이 하얀 벽 안에 나의 사랑과 함께 버려졌다. 그이는 나를 사랑한다고 속삭였지만 결국 자신의 명예와 가족을 선택했다. 나는 그저 그의 인생에 잠시 스쳐 지나간 5.1 뿐이었다. 다음 장을 넘겼다. 나에게는 아들이 있다. 그이를 꼭 닮은 아들 나의 태연이. 내 모든 것이자 내 삶의 이유. 나는 내 아들에게만큼은 나처럼 억울한 삶을 살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 그 영광과 부는 모두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한다고 나는 매일 밤 아들의 머리맡에서 속삭였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삶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태현, 권태현, 그리고 그이. 설마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다이어리를 계속 읽어 내려갔다. 거기에는 나의 아버지 윤 회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권태현의 어머니. 그녀는 아버지의 숨겨진 여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오래전 바로 이 평온마음 클리닉에 갇혀 있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불륜과 그 결과물인 아들을 세상으로부터 숨기기 위해 그녀를 이곳에 가둔 것이었다. 다이어리는 아버지에 대한 저주와 증오, 그리고 아들 권태현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언젠가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라는 광적인 믿음을 아들에게 심어주었다. 나이 똑똑한 아들이 의사가 되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왕국을 되찾을 계획을 완성했다고 했다. 그 첫 단계는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그 합법적인 딸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내가 갇혔던 바로 이 하얀 지옥에 그 아이를 똑같이 가두는 것으로 복수는 시작된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권태현이 왜 나를 이곳에 가뒀는지. 이것은 단순한 재산 다툼을 넘어선 대를 이은 처절한 복수극이었다. 그는 내가 아닌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했던 짓을 그의 딸인 내게 그대로 되갚아주며 나는 다이어리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것은 권태현의 범죄 동기와 계획의 시작을 증명하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였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상담 시간이었다. 나는 미친 듯이 서둘러 다이어리를 다시 환풍구 안에 깊숙이 밀어넣고 덮개를 닫은 뒤 숟가락으로 나사를 대충 조였다. 그리고 침대 위로 몸을 던져 막 잠에서 깬 것처럼 눈을 비볐다. 철컥. 열쇠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권태현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위선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진 씨, 상담할 준비됐나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내 얼굴은 연약한 환자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그의 끔찍한 과거와 뒤틀린 복수심에 대한 진실로 무장되어 있었다. 그의 완벽한 연극에 마침내 지울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 그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게임의 판도는 이미 뒤집히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한 후 권태현과의 상담 시간은 숨막히는 심리전으로 변했다. 그의 모든 질문 뒤에 숨겨진 의도와 조롱을 알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야 했다. 아버님께서 가끔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었나요? 어머니가 아닌 그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을 때 나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 존재를 아는지 떠보는 것이다. 글쎄요, 아버지는 가정적인 분이셨어요.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네요. 나는 최대한 공허하고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대답에 그는 만족한 듯 보였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진실의 칼자루를 쥐고 내 반응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일기장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야만 한다. 그러려면 도움이 필요했다. 나의 관찰 대상은 젊은 김 간호사였다. 다른 간호사들과 달리 그녀의 눈에는 가끔씩 연민의 빛이 스쳤다. 그녀는 내게 약을 건넬 때마다 차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곤 했다. 어쩌면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기회는 며칠 뒤에 찾아왔다. 저녁 식사 시간 나는 음식을 먹다 말고 갑자기 격렬하게 기침을 하며 목을 부여잡았다. 음식이 목에 걸린 척 연기한 것이다. 컥헥. 내 다급한 모습에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역시 김 간호사였다. 서진 씨, 괜찮으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그녀가 내 등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그 짧은 순간 나는 그녀의 귓가에 필사적으로 속삭였다. 도와주세요. 함정이에요. 권태현 의사. 그 사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 방 환풍구 확인해봐요. 내 속삭임은 기침 소리에 섞여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김 간호사의 등이 순간 뻣뻣하게 굳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나에게 물 한 컵을 건네주고는 아무 말 없이 다른 간호사들과 함께 나를 진정시켰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더 이상 내 눈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김 간호사는 나를 의식적으로 피했다. 그녀가 내 방에 들어올 때면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를 도와줄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권태현에게 고자질했을까?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다. 그날 오후 내 방 문이 경고도 없이 벌컥 열렸다. 들어온 것은 김 간호사가 아니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권태현이었다. 그의 뒤에는 사색이 된 채 고개를 푹 숙인 김 간호사가 서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권태현의 손에 그 갈색 가죽 다이어리가 들려 있었다. 이걸 찾고 있었나? 그가 경멸적인 목소리로 다이어리를 흔들어 보였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김 간호사가 나의 마지막 희망이 나를 배신했다. 어머니의 유품이야. 어디다 뒀는지 한참 찾았는데.
찾아줘서 고맙군 윤서진 씨. 이제 연극은 끝났다. 그의 얼굴에서 위선적인 미소는 완전히 사라지고 얼음 같은 증오만이 남았다. 넌 네 아버지를 꼭 닮았어. 항상 모든 걸 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고작 겁먹은 간호사 하나 구슬리는 게 네가 세운 비장의 계획이었나. 이 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영역이야. 그가 손짓하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남자 간호사 2명이 들어왔다. 권태현은 그들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환자가 심각한 재발 증세를 보인다. 자해 및 타해 위험이 높아. 지금 즉시 집중관리 병동으로 옮겨. 투약량은 2배로 늘리고. 안 돼. 이건 함정이야.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나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하지만 가냘픈 내 몸은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속수무책으로 질질 끌려나가면서 나는 공포스러운 광경을 목격했다. 권태현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항과 복수심이 담긴 그 다이어리에 불을 붙였다. 활활. 붉은 불꽃이 낡은 가죽을 삼키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 모습을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차갑고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나의 유일한 증거가 그의 어머니가 남긴 복수의 유산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하얗고 긴 복도를 끌려가며 절규했다. 하지만 내 비명은 그저 환자의 발작으로 치부될 뿐이었다. 복도 끝 더 두껍고 육중한 철문이 보였다. 집중관리병동. 그곳은 말 그대로 지옥의 입구였다. 마지막 희망이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끌려 들어갔다. 이제 나는 단순한 수감자가 아니었다. 증거도 동맹도 없는 위험한 정신병 환자일 뿐이었다. 저 악마의 소나귀에 완벽하게 놓인 무력한 사냥감. 쾅! 무거운 철문이 내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더 깊고 어두운 절망이 나를 집어삼켰다. 집중관리 병동은 지옥의 다른 이름이었다. 내가 있던 이전의 VIP 병실이 위선으로 가득 찬 고급 감옥이었다면 이곳은 날것의 절망만이 존재하는 진짜 감금실이었다. 방은 더 좁고 차가웠다. 창문은 내 키보다 높은 곳에 달린 한 뼘짜리 틈이 전부였다. 이곳에서는 저항이 통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남자 간호사들이 들어와 강제로 내 팔을 붙들고 주사를 놓았다. 약물은 이전보다 훨씬 독했다. 약기운이 퍼지면 세상이 빙빙 돌았고 현실과 악몽의 경계가 무너졌다. 며칠 동안 나는 그들이 만들어낸 광기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권태현이 내 눈앞에서 태워버린 다이어리의 재가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희망은 소멸했다. 그는 이겼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생존 본능이었다. 그는 증거를 태웠지만 내 기억까지 태우지는 못했다. 그는 내가 완전히 부서졌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의 그 오만함이 이제 그의 유일한 약점이다.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이제 목표는 탈출이 아니다. 저 악마가 스스로 자신의 가면을 벗어던지게 만드는 것이다. 증인과 녹음, 그것이 필요했다. 나는 그날부터 단식을 시작했다. 음식과 물 그리고 그들이 주는 약까지. 모든 것을 거부했다. 처음에는 비웃던 간호사들도 하루 이틀이 지나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단식은 환자의 가장 극단적인 저항 방식이었고 병원 측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내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지만 정신은 놀랍도록 맑았다. 강제로 투여되던 약 기운이 빠져나간 덕분이었다. 마침내 그가 내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잔뜩 짜증이 난 얼굴에 억지로 의사의 근심 어린 표정을 덧칠한 권태현이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윤서진 씨?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요. 강제로 영양 공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으름장을 놓았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또렷했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한 여자가 있었어요. 나는 그를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읊조리듯 허공을 향해 말했다. 아주 오래전 자기가 가질 수 없는 남자를 사랑했던 한 여자. 남자는 그녀에게 아들을 선물했지만 결국 그녀를 하얀 방에 가두었죠. 아마 바로 이곳이었을 거예요. 순간 권태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내게 성큼 다가와 내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기에 목이 졸려 숨이 막혔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어떻게,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기억 속에 새겨진 다이어리의 문장을 토해냈다. 그녀는 아들에 대해 썼어요. 나의 똑똑한 아들, 나의 태연이. 내 복수를 완성해 줄 아이. 그녀는 알았을까요? 자신의 똑똑한 아들이 자기가 그토록 증오했던 그 남자와 똑같은 괴물이 될 줄을. 닥쳐, 그 한마디가 기폭제가 되었다. 권태현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서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동안 나를 조롱하고 시험하며 즐기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다. 자신의 어머니의 비밀이 그 치부가 희생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그는 견딜 수 없었다. 그래, 내가 그의 아들이다. 그 인간이 쓰레기처럼 내다 버린 아들이라고. 이 병원 저 회사, 그리고 네가 겪는 이 고통, 전부 다 내년 몫으로 준비된 내 유산이야. 내 어머니의 피로 쓰인 정당한 대가라고. 그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와 단둘이 있는 이 밀실에서 어차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나의 귀에 대고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었다. 최 회장과 함께 회사를 삼키려던 계획, 나를 이곳에 가둬 서서히 말려 죽이려던 음모 아버지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까지. 모든 것을 바로 그 순간이었다. 권태현이 증오 섞인 독백을 절정으로 쏟아내고 있을 때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병실 문가에 조용히 서 있던 나이, 지긋한 남자 간호사의 가슴 주머니에 꽂힌 펜 끝에서 잡고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다는 것을. 그는 내가 단식을 시작한 후 병원 규정상 새로 배치된 간호사였다. 나는 그를 처음 보았다. 권태현의 절규가 멎는 것과 거의 동시에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병원장과 보안요원 여러 명이 들이닥쳤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어리둥절해 있는 권태현을 뒤로 하고 그 나이든 간호사가 조용히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들었다. 그의 어수룩해 보이던 인상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날카롭고 냉철한 전문가의 얼굴이 있었다. 원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요청하신 대로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불법 감금상의 배임 모의에 대한 완벽한 자백으로 판단됩니다. 권태현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간호사와 병원장을 번갈아 보았다. 병원장의 경멸 가득한 시선, 그리고 자신을 포위하는 보안 요원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함정에 빠졌다. 나의 단식은 단순한 자포자기가 아니었다. 병원 상층부의 공식적인 개입을 유도하고 권태현의 통제권 밖에 있는 새로운 인물을 이 방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계산된 마지막 승부수였다. 나는 그의 오만함을 미끼로 던졌고 그는 스스로 걸어 들어와 제 손으로 무덤을 팠다. 악마의 추악한 초상화가 마침내 모두의 눈앞에 완성된 순간이었다. 보안요원들이 넋이 나간 권태현을 제압하는 모습을 나는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옥 같던 연극의 막이 내렸다. 병원장은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수없이 사과했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정신이 아득해졌다. 환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병실로 옮겨진 후
내가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은 음식이 아닌 전화기였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곳은 아버지의 충신이었던 박 실장님께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그의 경악과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 역시 내가 사라진 후 나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교묘한 서류 조작과 권태현의 방해로 막혀 있었다고 했다. 나의 전화 한 통은 거대한 방역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진영그룹 유일한 상속녀 이복 오빠인 정신과 의사에게 불법 감금, 충격, 경영권 찬탈 노린 잔혹한 범죄 녹취록에 담긴 전말은 언론은 벌떼처럼 이 사건에 달려들었다. 권태현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었다. 그는 즉시 구속되었고 수사는 태림산업의 최 회장에게로 확대되었다. 최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권태현의 자백과 그들 사이에 오고 간 수많은 증거 앞에서 그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나는 예전의 윤서진이 아니었다. 며칠 후 나는 최 회장과 마주 앉았다. 그는 초췌했고 오만하던 눈빛은 사라져 있었다. 나는 소리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탐냈던 진영그룹, 그리고 당신이 망가뜨리려 했던 내 인생. 이제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겁니다.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요. 내 눈빛에서 그는 아마 내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 지독한 결단력과 냉철함을 몇 달 후 재판을 앞둔 권태현을 마지막으로 찾아갔다. 그는 의사가운도 위선적인 미소도 없이 죄수복을 입은 초라한 남자일 뿐이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다. 그 모든 게 가치가 있었나요? 내 질문에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도 후회도 아닌 텅 빈 공허 한만이 가득했다. 내 어머니는 평생을 유령처럼 살았어. 나 역시 마찬가지였고 나는 그저 유령이 아닌 진짜 주인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대답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와 나 우리는 어쩌면 같은 상속자였다. 아버지가 남긴 돈이나 회사가 아닌 결핍과 상처라는 지독한 유산을 물려받은 그는 그 상처에 잠식당하는 길을 택했고 나는 그것을 이겨내는 길을 택해야만 했다. 그것이 우리 둘의 유일한 차이였다. 나는 면회실을 나왔다.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남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모든 법적 분쟁이 끝났다. 나는 진영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되었다. 아버지의 집무실 그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병원에서 겪었던 끔찍한 시간들은 무릎의 흉터처럼 내 안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 나는 아버지가 남긴 피해 유산, 그 증오의 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내기로 결심했다. 얼마 후 진영그룹은 햇살나무 재단의 설립을 발표했다. 미혼모와 그 자녀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이었다. 그것은 권태현의 어머니,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았을 이름 없는 그녀들을 위한 나의 대답이었다. 아버지가 외면했던 책임을 이제는 내가 다하는 것이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연약하고 순진했던 상속녀는 없었다.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마침내 나만의 유산을 써 내려가기 시작한 차가운 도시의 불빛 속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나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다.